국내 커피 전문점 최초 매출 3조 원 돌파. 그런데 왜 스타벅스는 위기를 말하는 걸까요? 미국 스타벅스는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500여 개 직영점을 폐쇄했습니다. 중국 스타벅스는 1위 자리를 자국 기업 루이싱 커피에게 내줬습니다. 전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유독 한국만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전혀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보겠습니다. 2021년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50%를 전량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계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스타벅스 본사는 지분을 팔지 않기로 유명했거든요. 일본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사자비 리그라는 회사와 50대 50으로 시작했지만 야금야금 지분을 사들이면서 결국 100% 지분을 완전 인수했습니다. 중국 거대한 시장에서도 알리바바 같은 파트너에게 단 1%도 지분을 넘기지 않았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왜 한국에서만 지분을 전부 팔아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세계가 엄청나게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래를 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보통 영업이익의 12배에서 13배 정도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최근 컴포즈 커피 거래가 그 수준이었죠.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7.5%를 인수해 67.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스타벅스의 영업이익 대비 12배의 가치를 주고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는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지불한 셈이 된 거죠. 신세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다른 계열사들이 부진한데 이런 실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마트는 고전하고 SSG닷컴은 계속 적자고 신세계 건설마저 위기였죠.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확실한 캐시카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비싸게 준 돈을 한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 한다고요. 그 우려스러운 순환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무려 8년간 4,1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한국 커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상한선 역할을 했습니다.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폴바셋조차 겨우 200원을 더 받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세계가 인수하고 1년도 안 돼서 이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원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4년 8월에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만 골라서 300원, 600원씩 올렸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소비자 저항을 줄이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불과 3개월 뒤인 11월에는 또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 사이즈만 200원을 인상했습니다. 겨울철 수요가 줄어드는 메뉴를 골라서 올린 겁니다. 그럼 여름에는 따뜻한 음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에 가격 인상과 함께 버디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많은 충성 고객들은 드디어 스타벅스를 편하게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월 7,900원이면 매일 음료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쿠폰은 오후 2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잠 깨고 점심 먹고 졸음을 쫓으려고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인데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무시한 거였죠.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를 보면 미국의 파레라 같은 곳은 구독료를 내면 하루에 얼마든지 매장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독 서비스의 기본 모델이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7,900원을 받고 커피를 주는 게 아니라 30% 할인 쿠폰을 준 겁니다. 게다가 2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요. 그냥 불편하게 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품질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2022년 5월 여름 프로모션으로 나눠준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타벅스가 자체 검사로 이미 확인하고도 일주일이나 행사를 계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했죠. 스타벅스 굿즈가 다이소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다이소는 적어도 품질 관리는 확실하게 해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커피 맛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원두는 똑같다고 항변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촌치킨이 한때 치킨업계 1위였죠. 당시에는 맛있었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더니 지금은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번 시켜 먹었는데 같은 메뉴였지만 다른 치킨들이 다 맛있어진 상황에서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이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데 뭔가 개선된 게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죠. 교촌도 자신감 있게 가격을 올리다 소비자들이 등 돌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스타벅스도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20년 전 우리를 감동시켰던 스타벅스 커피가 2025년 지금도
프리미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준수한 퀄리티의 저가 커피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인이 내리는 진짜 스페셜티 커피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그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위치로 밀려난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는 직영 사업을 하지 않고 건물주가 모든 자본을 투자하는 간접 창업 모델을 취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게 자리를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까다로운 도면에 맞춰서 건물주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짓거나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갑인데 사실상 건물주가 자본은 모두 투자하고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투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심의 일반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과 각종 집기, 공사비까지 합치면 8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최근 많이 생기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더 심각합니다. 건축비와 세금만 최소 20억 원이고 토지까지 매입해야 한다면 최대 100억 원까지 투자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건물주가 받는 건 매출 연동 수수료인데 한 매장당 평균 128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 달 평균 매출이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실제 건물주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10% 남짓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 대비 남는 게 없죠. 신세계 인수 이후 이 수익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교묘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버디패스죠. 판매장에서 하루에 버디패스 이용객이 300명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들이 모두 7,500원짜리 음료를 시켰다면 원래 매장 매출은 225만 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30% 할인으로 인해 실제 포스기에 찍히는 매출은 157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67만 5천 원의 매출이 증발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12%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증발한 매출 때문에 하루에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본사는 이 300명의 고객에게서 한 달간 구독 수수료로 237만 원을 받습니다. 건물주가 손해보는 만큼 본사는 그 매장의 고객들로부터 거의 같은 금액의 추가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건물주가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건물주의 수입을 본사의 수입으로 교묘하게 가져가는 구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세계가 완전히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미국 본사의 승인도 받아야 했고 글로벌 브랜드로서 평판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승률이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직 신세계 이마트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때 건물주들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모셔가려 했던 스타벅스는 이제 누가 먼저 탈출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논란이 된 건 신세계 유니버스를 스타벅스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인기 있던 샌드위치 메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신세계에서 냉동식품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돈 되는 건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이쯤에서 글로벌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본토인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던 30년 대장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3월 실적을 보면 매출이 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25%나 줄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했죠. 3.95달러 하던 라떼 한 잔이 지금은 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팁까지 줘야 되니까 단골 손님들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미국 다음으로 중국 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분기 매출이 14% 줄었고 매출 1위 자리마저 중국 업체인 루이신 커피에게 내주게 됩니다. 루이신 커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서 성공했는데 매장 수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가 브랜드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본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CEO를 교체합니다. 치폴레를 이끌었던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했죠. 그가 내건 전략은 백투 스타벅스였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본래 스타벅스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식물성 우유로 바꿔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잡한 메뉴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스타벅스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배달을 강화하며 효율성과 수익에만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뽕을 뽑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 모든 게 결국 소비자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의 여유로움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 푼 한 푼 쥐어짜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명확합니다. 어떤 경쟁자도 꺾지 못했던 스타벅스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기업 스스로 깨부시고 있습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선불 충전금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세계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 주주의 손해로 이어지겠죠. 과연 스타벅스가 쓰러져가는 신세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던 초록색 여신 스타벅스,
이제는 비싸고 불친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커피 브랜드 중 하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벅스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고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등 돌리는 커피 전문점이 되고 말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